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오늘도 연중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 호조가 지수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현재 55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수급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과 주간 증시 일정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신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간 증시 주요 일정으로 연구원님께서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과 빈농업 취업자 변동, 우리 6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주에는 월 말과 월 초가 겹쳐지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미국 이슈부터 본다면 30일 날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과 7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는 1분기 한파 경제로 충격을 받았었는데 현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연율로 3% 내외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3%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FOMC의 경제 친화적인 정책이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FOMC의 성명서가 나오는데요. 경제지표 호조가 2분기 들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FOMC까지 가서는 결국 11월에는 QE를 없앤다는 부분에서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점검 포인트는 4월 회의 때 경제가 피크업 된다고 했었고 6월에는 리바운드 된다고 경직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표현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 것이고 또 금리 인상 시기 관련해서 어떤 문구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6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6월 하순에 나오는데요. 7월 하순에 나오는데요. 일단 5월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시에 둔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아무래도 내수 부양 카드와 함께 일정 수준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좀 하반기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요. 여전히 7월에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 신규 고용자 수는 평균 23만 명 이상을 나오는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오늘 이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은 뚜렷하게 1.8%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 수익률을 보더라도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를 사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을 팔고 있습니다. 또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의 정반대로 양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주도 수급을 주체가 되고 있는 외국인의 성향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펀드 환매에 대응하면서 뭐 적절히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는 가운데 최근에 상반기 동안 많이 강세였던 뭐 중소형 개별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좀 조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털 상으로도 지난주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제 모멘텀과 함께 글로벌 경기 모멘텀 그리고 국내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경기 민감 대형주 쪽과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국면에서는 저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양호하게 실적이 나왔던 현대제철 중심으로 한 철강업종 뭐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요. 내수로는 건설, 유통, 증권 모두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수 업종에서 음식료 업종이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음식료를 제외한 뭐 유통 지금 최근에는 건설과 증권에 강했는데 유통도 저는 뭐 순환매 기재기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27원 90전으로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NDF 상승에 달러원 환율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2원이 상승한 1027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을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1023원 7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소폭 반등하고 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25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독일과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뉴욕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되었고요. 이에 따른 위험 통화들의 약세는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데 영향을 주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원 개장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유로 달러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만약 위험 선호도가 커지는 상황이었다면 유로화 약세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유발하면서 원화의 강세로 이어졌을 것으로 봅니다만 위험 회피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유로화 약세가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장 이후 수출업체들의 월말 내고와 뉴욕 증시 호재를 반영하면서 달러 원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요. 오후장으로 넘어오면서 해외 통화들의 약세와 결제 수요가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글로벌 달러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는 재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서울시장에서의 수급적인 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글로벌 달러 강세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들은 위험 회피성 재료들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6월 내구재 주문의 상세 내용이 실망스럽게 나타나면서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고요. 이것은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이 가운데 다우지수의 경우는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상승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는 큰 폭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후에도 하락 조정의 폭이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인가가 위험 통화들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국 경제 지표가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위험 통화들의 약세를 제한시킬 수 있고요. 여기에 달러 원의 경우 월말 내고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은 제한적인 상승세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장 마감 시까지는 1020원대 중반대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엑센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최근 신흥국 증시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환율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생기는 등 반등 요인이 크게 생겼다 하는 이런 견해들이 많은데요.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장을 오른다고 해야 될지 빠진다고 해야 될지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양분화돼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대형주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중소형주가 빠질 때는 그냥 대형주 올라가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그냥 전체적인 그림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시장별로 또 따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증시가 못 올라왔던 요소들, 그리고 좀 상당히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이면에는 좀 깔려있는 몇 가지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의 할인 요인으로 먼저 지적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 우려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던 거죠. 사실 이제 워낙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수출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이고, 오히려 이제 북미나 유럽 쪽의 비중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의 경기 위축은 국내 기업의 수출 우려로는 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가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의 한 요소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수출과 관련된 얘기들인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원화의 강세, 그리고 그 엔화의 약세, 그리고 이제 달러의 약세, 위엔화의 약세.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대외 교섭 가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그 다른 나라에 나가서 가격을 책정할 때 상황으로 보면은 뭐 일본, 중국, 미국 모든 나라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부담이 좀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환율의 자동 조정 기능이라는 것들이 이미 상실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경기에 대한 자율 조정 기능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각 정부에서 인위적인 금융 정책을 사용하니까, 대표적으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살포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자율 조정 기능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국내 증시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 환율 부담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증시에 좀 상당한 발목을 잡는 부분들로 좀 작용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경기 우려를 좀 많이 했었는데, 뭐 부동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부동산 쪽에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이럴 때 대규모 자금 조성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실 우려들이 좀 상당히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를 할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좀 나타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지루한 장기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는데, 최근에 지수가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려들이 기대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일단 지금 이제 대부분 모멘텀이 좀 나왔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부동산하고 환율이 국내 증시를 발목을 많이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잡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좀 잡아놓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환율이라는 부분은 금리하고 같이 맞물려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은행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또 환율과 금융 정책, 그리고 금리 정책에 의해서 좀 나눠질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제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은행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좀 증가할 거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가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세 제로 정도로 볼 건데, 25bp 정도로 본다면. 근데 만약에 올해 환율 금리 정책이 50bp까지 내려간다면 오히려 은행들의 수익 구조는 악화된다는 보고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주의 움직임은 단순한 모멘텀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5bp 정도의 금리 인하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본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동산과 환율에 대한 방향은 나오겠지만 은행업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부진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이제 더 이상 크지는 않을 가능성에서, 계속적으로 최근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자, 뭐 이런 얘기도 좀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 중국 이런 쪽에 이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려가 기대를 바뀌는 상태에서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부동산이나 환율에 대한 방향은 잡혔다는 거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반영됐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을 위한 준비로서는 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수급이 명확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상승을 위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한 것 같고요. 이제 수급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지금 유럽 계 자금이나 아니면 미국 북미 쪽 자금 쪽이 아니라 국부 펀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중장기 투자가 형성됐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제 기관 쪽에서는 투신이나 금융 투자 쪽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하반기에 대한 자금 집행의 전체적인 방향들을 좀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중장기 쪽의 펀드들은 어느 정도 자금의 수급을 좀 잡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장기 펀드가 하방을 잡아주면 항상 이럴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단기 투기 펀드 애들이 한 바퀴를 돌리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파생과 연결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출주라는 부분에 실적이라는 부분에 거의 최악의 국면을 봤던 거고요. 그래서 실적 주가 거의 다 바닥권을 확인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는 작용을 합니다. 또 지금 계속적으로 기대치를 주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 뉴스 나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정책대로 이행을 하는지의 여부가 주식시장에 서서히 녹아 들어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 체질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상승을 위한 모든 준비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좀 아침에 좀 방향들을 좀 잡았는데요. 오늘 달라졌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네. 바뀌었는데 일단은 거래소 기준으로 먼저 이제 하단을 2020 정도를 보셔야 될 거고요. 2020이라는 거는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이 왜 의미가 있냐면 올라올 때 사실은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했고요. 몇 번에 걸쳐서 상향 돌파를 지금 시도했던 부분들인데 이걸 뚫고 갔기 때문에 일단 강한 상승을 좀 보인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요번 주 초반에 아마 방향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번 주에 이제 초반에 지금 지수는 위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보시면 1차 저항선에 지금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차 저항선이 이제 2050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오늘 종목들 보니까 상승폭을 확대하는 종목들이 또 나타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될 때 항상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롱숏 펀드의 어떤 매매 방향이 장을 좀 흔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승폭 확대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저항폭 그러니까 조정폭은 크진 않다 하더라도 짧은 조정 이후 재차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장기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제시하지만 거래소 기준으로는 210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거래소 쪽은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코스닥 쪽이 문제입니다. 자, 코스닥 쪽이 오늘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1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사실은 이제 1차 지지선으로 갔던 것이 이제 570에서 567포인트입니다. 이제 그건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보시면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이제 21선 이동평균선의 지지라인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밀렸던 자리는 예전에 전에 이제 한번 밀렸던 자리인 날짜상으로 이제 하는 7월 중순 정도에 순간적으로 급락했던 자리에 지금 다시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대규모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나타나는데 외국인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장 기준으로 한 500억을 넘게 파는 지금 상황들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597억이고요. 기관들 491억. 양쪽 합치니까 지금 1000억이 넘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이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좀 드렸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포트 교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대규모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의 포트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오늘 이런 쪽에서 일부 펀드 쪽에서 포트 교체 쪽에 물량들이 좀 틀어되면서 코스닥 쪽에서도 바스켓 관련 종목의 어떤 펀드들이 일부 물량 출회가 되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좀 확대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의 또 논쟁이 또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진짜로 매수하는 애들은 중장기 펀드들만 매수하는 거고요. 단기 펀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일시적으로 파생과 연결돼서 단기
펀드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코스닥 역시도 매도 규모가 확대되는 애들은 차익 매물에 대한 일정 부분의 중장기 펀드가 나오는 건 맞지만 그러나 단기 펀드 애들의 하락폭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종목 교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전에 좋았던 종목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의 포트 정비를 위한 전체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단 말씀드렸던 거고 조정폭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하방을 좀 잡는 걸 봐가면서 다음 전략, 그러니까 대형주 쪽의 전략은 나왔고요. 중소형주 쪽의 전략은 조금 이따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거래소는 2100포인트, 코스닥은 580포인트 정도에서 전체 포트 정비하는 쪽에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남은호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20분 여러분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징주를 가지고 찾아가고 있지만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어떻게 이 특징적인 면들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히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계속해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죠? 기분 아주 좋아요. 코스피 지수가 뻥뻥하고 날아갑니다. 근데 기분 좋은 사람과 기분 안 좋은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죠. 제가 무려 한 달 동안 서머랠리 있다와 지수 상단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에서 전부 다 대형주로 간다면 이 순환매에서 수익이 빵빵 터지는 여름장이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늦지 않았다.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따라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따라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일 텐데요. 그래도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도 따라가야 되나? 당연하죠. 따라가야죠. 지금은 소재 산업재들의 순환매, 그리고 이번 장세의 핵심은 전부 다 뭐라고? 유럽계 자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유럽계 자금들이 좋아하는 거 철강, 화학, 조선, 그리고 은행, 증권, 건설로 매칭되는 거 지금 딱 보세요. 전부 다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을 인식 못하고 이거를 판단 못하면은요, 이번 여름장 화끈한 장에서 수익 못 냅니다. 반드시 따라 하셔야 돼요. 조선주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해 드렸던 거 어떤 거죠?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은요, 조정 줄 때마다 사셔야 돼요. 조정 좀 깊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셔야 되고, 제가 5만원에 잘라주자고 했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힘 못 쓰거든요. 당분간은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소재 산업재, 특히 증권업종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따라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여지시죠? 쉽게 끝날 시세 아닙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화학, 철강도 마찬가지죠. 지금 동국제강, 현대제철 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유럽계의 매수의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럽계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요. 유럽계의 진입 기간은요,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럼 6월 달에 985억 들어왔죠. 그러면 7월 달, 8월 달에 토탈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면 두세 달에 한 7조에서 8조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직도 7조 정도 지금 많이 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반환점을 통과한 부분이 아니니까 공격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요, 철강주 중에서 아주 핫한 종목입니다. 역시 유럽계의 어떤 간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현대제철입니다. 자, 현대제철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오늘도 지금 엄청난 상승이 지금 이어지면서 거의 뭐 휴식 없는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실적 어마어마한 실적 나왔죠. 2분기 영업이익이 3,589억, 그리고 순이익이 3,525억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요 97% 증가되었고 순이익은 289% 증가되었으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뭐까지 늘어났냐면 매출액도 20%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자, 주가라는 건요 반드시 뭐냐면 원리 원칙 적정 주가에 회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는 하반기에 현대 하이스코 35,000원대부터 강력하게 매수 추천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때 현대제철은 거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하이스코의 제일 좋은 사업 부분이 뭐냐면 냉연 사업부거든요. 이거를 가져간 현대제철은 쭉 떨어지고 현대 하이스코는 제일 좋은 걸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게 뭐죠? 비이상적인 현상이죠. 그러면 냉연 사업부를 가져가고 났을 때 왜 현대제철이 떨어졌을까? 여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였단 말이죠. 근데 2분기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수급 동향 보면은요 5월까지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했어요. 계속 매도를 보이다가 6월 달에 기관이 먼저 빠른 순매수를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이 먼저 탁 돌았었거든요. 7월 되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차근차근히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연기금은요 매수를 굉장히 강화를 많이 시켰네요. 자, 6월 달까지 5, 6월 달까지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7월 달 돼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제가 철강, 화학, 조선 그리고 증권, 은행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유럽계 자금이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종목도 분명히 유럽계에 진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 그림에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를 쳐놨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최근 20일간의 현대제철의 수급 현황인데 왼쪽으로 쭉 보시면은요 전부 다 한국계죠. 한국증권, 한국투자 쭉 전부 다 뭐죠? 우리나라 개인 아니면 기관. 근데 기관은 매수했으니까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20일 동안 매도는 누가 했다는 소리입니까? 개인들이 다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매수 상위 보십시오. 모건 스탠리 들어와 있고 외국계가 쭉 상위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네모 쳐놓은 부분 있죠. 멜린치, DSK가 도이치증권이고요. 바클레이즈, 이런 CS증권 등의 유럽계가 등장하면서 상위 쪽으로 치고 올라온다. 누가 매수했다는 소리입니까? 유럽계가 매수했다는 소리예요. 역시 유럽계의 선택을 받았다. 유럽계는 어떤 거 좋아한다고요? 턴어라운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한다 그랬죠. 이 부분이 지금 현대제철의 아주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수급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좀 짚어나갈게요. 일단요, 이 철광석 등의 이 원재료 판매 업체들이 전부 다 덤핑이 경쟁이 되었어요, 2분기.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요, 냉연 사업 부문을 합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정비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고정비 확실히 줄였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완전히 나타났다는 게 2분기에 확인을 했네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의 철강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2분기까지는요, 중국이 철강 철광하고 철강석을 전부 다 재고 조정하느라 막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의 그게 뭐냐면 끝나가는 무렵이고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면 이제 풀던 재고를 딱 닫아버리죠. 철광석도 닫아버린다고요. 이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3분기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자부에서 재밌는 뉴스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산 이제 H형광에 대해서 반덤핑 과세를 물리기 위한 조사를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단가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 현대제철의 어떤 그 매출액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을 가져도 될 만큼의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
현재는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1분기를 마지막으로 2분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이따가 말씀해드렸지만 복년간 고정비 절감 효과는요 계속 좀 이어질 거예요. 계속 좀 이어질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 우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8월달 결국 이제 차 강판 가격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이 차 강판 가격 협상이 의외로 가격이 올라가질 못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적을 조금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3분기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튼요, 3분기는요, 어떻게 기대가 되냐면, 실적이, 영업이익은 2,971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1,63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이제 하락해서 나타날 건데, 이번 분기가 3,500억대 나왔고, 3,500억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왔는데, 다음 분기는 3,000억이 채되지 않는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은 1,600억이니까, 3분기는 실적이 2분기에 이러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래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가를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재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매매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봐야 되겠죠. 밸류밴드 보시죠. 일단 중심선입니다. C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중심선은 현재 실적 가치와 시장 가치상의 적정 주가는요 97,000원 선이에요. 근데 적정 주가가 계속 하향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적정 주가 라인이나 밴드가요 하향에서 상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2분기 깜짝 실적 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3분기, 물론 2분기보다 못한 상황이지만 계속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간다면 분명히 저 C포인트까지의 적정 주가에 충분히 도전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C포인트 가격이 얼마냐면 97,000원이에요. 지금 가격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저거는 이 3분기에 도전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동그라미 B포인트 있죠? 자, A포인트가 전부 다 네모 박스가 매수 타이밍이었고, B포인트가 1차적인 저항이 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단기적으로 82,000원 부근이 될 것인데요. 저 가격에서는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거는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사실은 82,000원 부분에서 계속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과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충분히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한 템포 강한 상승 이후에 살짝 쉬어가는 그러한 조정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는요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82,000원에 뭐 일정 부분 짧게 한번 매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되잡는 전략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3분기까지 한번 계속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가져가셔도 지금은요 크게 무리하지 않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은요 일단 터닝 포인트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 향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되고, 유럽계 자금의 창구가 더욱더 매수가 많아지는 7월달, 8월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좀 강한 시세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님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참담하죠? 특히 코스닥이요. 코스피는 굉장히 좋아요. 50포인트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한 2주 떠들었나요? 계속 떠들었죠. 뭐라고요? 코스닥 아니다, 코스피 쪽이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부터 코스닥이 갈 거다? 8월 중순이나 8월 말부터 코스닥이 움직일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나름 지수 잘 봐요. 네, 제가 2100, 2300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왜 안 들으세요, 여러분들? 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종목 기껏 얘기하면 뭐합니까? 사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뭐 약간 좀 손절 좀 쳤다고 이렇게들 말을 안 들으십니까? 사라고 하는 거 안 사고 떨어지는 것만 사시는,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코스닥 쪽 분명히 제가 2,000원 미만짜리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흐름은 지금 완전 대용주. 어제 금요일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스피 스프링 같다 말씀드렸어요. 스프링 같다고. 스프링 같은데 이게 튀어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대로 나갔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손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사이에 그냥 손절 쳐버리잖아요, 아닌 거는. 일단 빠져나왔다 다시 들어가보자. 확실한 건 가져가기도 하지만, 뭔가 좀만 불안하면 제가 쳐버리잖아요. 손절 안 치고 전화 또 상담 오시고, 이게 뭡니까? 네? 자, 상담 같이 해드릴 거예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 나갔죠? 자, 1번으로 문자 주시면 돼요. 빨리 주세요. 어떻게 할지 잡아드릴 테니까. 특히 코스닥 빨리 보내세요. 큰일 났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한국전력, KB금융, 삼성증권, 대림산업인데요. 자, 현대제철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 방송에서 현대제철을 말씀드렸고요. 종목 블라인드 처리돼서 궁금한 분들 어떻게? 공개방송 들어오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종목은 거의 다 아시잖아요. 뭐 했는지. 10시부터 가르쳐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현대제철 지금 몇 프로입니까? 5.7%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철강주, 제가 뭐랬어요? 은행, 철강, 화학, 민감주 다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 내내 떠들었잖아요. 민감주 봐야 된다. 최경환 효과 봐야 된다. 뭡니까 이게?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뭡니까? 기업은행 6% 급등 중. 은행 주식 다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현대제철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많은 이 기업은행이고요. 현대제철 수급 볼까요? 자, 금액으로 볼게요. 수량이죠? 금액으로 볼까요? 금액으로 보자면 외인이 115억, 기관이 173억입니다. 모르겠으면 공개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뭐 제가 얘기하는지 받아가시면 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웠고요. 좀 안타깝네요, 진짜. 자, 두 번째는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도요. 오늘 엄청나게 급등하죠? 6% 이상 급등합니다. 자, 한국전력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려서 38,000원대. 왜 말씀드렸냐면은 빠졌던 이유는 그겁니다. 아시겠지만 전기료 인상 부분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냥 미뤄지는 거죠. 확실한 인상 부분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은 좋아진다는 거. 올해부터 대폭. 그래서 말씀드렸고, 수급 상황도 보자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전력 외인이 175억이고요. 기관들이 141억입니다. 수량으로도 체크해 보자면요. 외인이 43만 주, 기관이 34만 9천 주, 35만 주가량을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 볼까요? 안 들어오던 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쵸? 한국전력은 이제 전고점을 뚫고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잘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은행주입니다. 제가 사실 은행주 가운데서는 기업은행을 참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제가 KB금융을 가지고 왔어요. 수급에서 그래도 조금 1시 반 기준으로 제일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KB금융 현재 5.17% 급등 중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죠. 완벽 그냥 바닥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 뚫고 올라가면서 다 올라가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종목 어떻게 되죠?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겠죠? 뭐 지금 내일 당장 내일부터 조정 나온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수급 체크해보자면요. KB금융의 외인들이 현재 매주 45만 주, 기간이 9만 주. 굉장히 많은 물량을 현재 매수해주고 있는 포인트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다시 뭐 살펴보더라도 최근에 꾸준한 흐름에서 외인들 꾸준하고 기간까지 다시 동참하고 있는 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요. 잘 두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삼성증권입니다. 자, 삼성증권도 역시나 굉장히 양호한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삼성증권 볼게요. 자, 삼성증권이 현재 오늘 2.6% 올라가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자, 여러분, 금융주들이 다 가는데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장주격이라서 갖고 나왔어요. 오늘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물량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봉이고요. 바닥에서 한참 튀고 올라가죠. 자, 삼성증권도 좋지만 연말 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말 배당을. 증권주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연말 배당이 좋은 것들. 갑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연말 배당주로서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이미 많이 튀어오르긴 했지만 조정 거친다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고요. 하나 더 갑니다. 증권주 가운데서 배당 4% 이상짜리. 대신증권도 이미 배당 이슈로 인해 주가 많이 튀어올랐고 가는 중이에요. 자, 언제 사야 되냐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지금 못 사요. 조정 거쳐야 됩니다. 조정 나오고 최소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9,500원 라인 밑에 내려갈 때 보셔야 되고요.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우도 살펴봐 드리자면 메리츠종금 같은 경우는 언제 와야 될까요? 이거 여기 와야죠. 2,400원 내려올 때 보셔야 됩니다. 기회는 옵니다. 네. 최소한 그래도 21선 현재 구간대에서 10% 이상 한번 내려온 다음에 그때 들어가는 전략 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상담해 드릴게요. 상담을 해드릴 건데 볼게요.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볼게요. 뭐죠? 7540님 37,000원 30%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손절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한 5% 정도 됐나요? 좀 안되게 해서 제가 손절을 쳤습니다. 네, 손절을 그냥 퍽 치고 나갔어요. 샀죠? 여기서. 그리고 이때 손절했어요. 좀 흐름 자체가 21선 너무 심하게 깨는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장 수급 볼까요? 또 나가네요. 자, 외인 62만 주 매도, 기간 9만 4천 주 매도입니다. 최근에 수급 오늘까지 한다면 뭐죠? 7일 거래일 연속 양 매도. 순 매도 7거래일. 양순 매도 7거래일입니다. 개인만 사고 있는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SK하이닉스는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연말까지 본다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는 타이밍 자체는 이런 그림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조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이 포인트 굉장히 급등한 포인트예요. 원래 좀 이렇게 천천히 갔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자리 오는 거고요. 조정을 거칠 겁니다. 네. 제가 보는 구간대 자체는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요. 저는 한 44,500원 정도면 좋겠다. 44,000원 정도? 깨지면 그때 고민해봐야지. 근데 깨지더라 더 깨진 다음에 다시 수급이 들어올 때 누가 이렇게 파란 거 말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잡힐 때 이건 지금 안 돼요. 지금 수급은 SK하이닉스 꽝이에요. 버려야 되는 종목입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모두 투어 볼게요. 8466님 24,300원. 네, 모두 투어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십시오. 뭐 손절 쳤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 있는 아닙니다. 종목인데 바닥 포인트에서 다시 크게 올라가는데 수급 포인트 꼬이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장 힘이 없는 이유는 지수가 너무 눌러줘. 지수가 너무 눌러주네요. 지수가 도와주지 않아요.
자, 기간은 계속 수급 들어옵니다. 오늘장 수급 좀 볼까요? 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소폭 나가는데, 연기금 기타금이 들어오네요. 나쁜 거 아니에요.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얼마까지 보냐고요? 3만원까지 봅니다.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하림홀딩스. 8617님, 6,070원이요. 오늘 사셨어요. 자, 오늘이나 뭐, 한 2주 전이나, 6,070원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고령에서, 뭐, 구조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AI 오리가 또 감염됐다고 해서, 흐름을 같이 받아요. 오늘 이 종목들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파로 볼까요? 파로 12%. 네? 중앙백신? 여기는 별로 안 가네. 네. 이글벳? 안 쳐지네요. 나중에 보죠. 뭐. 어쨌든, 파리몰딩스 같은 경우는,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무슨 구간입니까? 사실 살려면은, 하림을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잡으셨다면.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차트를 제가 두 개를 겹쳐 보여드릴게요. 위에가 하림이고요. 아래가 하림홀딩스입니다. 네, 확대를 하겠습니다. 흐름을 볼 때 어쨌든 간에 같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자체. 흐름은 비슷해요. 그죠? 큰 흐름은 비슷해요.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은 어떻게? 극명하게 엇갈려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6월 말까지.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거꾸로 갑니다. 자, 두 개가 서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하림은 어떻게 다시 21선 위로 가는 포인트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 어떻게? 제자리로.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하림홀딩스는 5,500원 할인, 전 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할인 같은 경우는 역시나 5,500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거예요. 합의점을. 두 종목의 합의점을 찾을 겁니다. 올라간다면 할인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아셨죠? 약간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종목의 포인트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라면 하림홀딩스가 아니고 차라리 하림을 사겠습니다. 네? 대신에 언제? 수급 다시 매수 들어올 때. 지금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종목 사시기 아닙니다.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때 사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예요. 3287님 어버브 반도체. 예, 많이 빠지네요. 매수가가 8,400원이신데 이거 제가 금요일날 해드리지 않았나요? 지금 포인트는 손절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나쁜 정보는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수급도 지난주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 오늘 코스닥의 급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오늘 수급 좀 볼게요. 있나 봅시다. 고스란히 다 나가네요. 보이시죠? 어버브예요. 딴 게 아니고. 기간 63,000주 매도 나갑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 다 나가고 있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나쁜 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수 영향 좀 많이 받아서 사실 지금 매도한다는 게 그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빠진 종목 내일 다시 또 올라가긴 할 거니까. 그러면 내일 올라가게 된다면 좋겠지만 다시 또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둬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는데 진짜 만약에 내일도 못 올라가면서 내일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인다. 내일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때는 조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네, 뭐 나쁘진 않은 종목이지만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광동제약. 자, 이거 제가 이따가 AS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따가 봐드릴게요. 이거는. 자, LD 디스플레이 볼게요. 37,000원 0236님. 37,000원에 이전에 사셨죠? 한참 됐나봐요. 보겠습니다. 자, 멀리 좀 갈까요? 여행을 좀 떠나봅시다. 자, 37,000원이면
요 포인트고요. 요게 아닙니다. 요때예요. 네. 많이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는데 꺾여가지고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모멘텀 분명히 있어요. 종목은 다시 상승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은 좀 거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포인트도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 나오다가 어떻게 다시 올라가잖아요.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좀 기다리셔야 돼요. 9월 정도에서 아이폰 6 모멘텀 같이 남아있으니까 그 포인트 때 다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애플의 실적이 어땠습니까? 좋았잖아요.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그냥 불안하시다면 지금 정도는 한번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그 포인트 때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라면 연말까지 모르겠다 눈 딱 감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AS 좀 할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이에요. 한국항공우주, CJ호쇼핑, 기아차 흐름 좋죠? 블루콤이 오늘 실적 발표가 되면서 한번 쫙 튀고 올라가더니만 결국 쫙 밀렸어요. 오늘 18,000원까지 갔거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고요. 자, 광동제약은 1,300원 잡았는데 제가 손절가를 9,700원 잡았죠. 오늘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블루콤 AS라고 광동제약 AS 해드릴게요. 자, 블루콤입니다. 실적이요. 전년비 대비 순이익이 약 340%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348포인트가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요, 159포인트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증가가 됐어요. 주가가 오늘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자면,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번, 요거죠? 튀어 올라가더니만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 그림이 나왔어요. 자, 다시 일봉으로 가서. 포인트를 보세요. 2분기는 소비 심리가 좋지 않았다가 회복되는 시점이었습니다. 3분기는 어떨까요? 더 좋겠죠. 상승 분위기가 더 나오고 여행을 많이 하시면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이어폰의 매출 확대는 당연한 소리. 그래서 블루콤은 지금의 조정은 즐기셔도 된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의견을 드려보고요.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살펴보자면 기간이 좀 나가고 있긴 하지만 큰 물량 아닙니다. 걱정 없다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광동제약 볼게요. 광동제약을 좀 보자면 자, 제가 오늘 광동제약을 다 뒤져봤습니다. 무슨 악재가 있나? 싹 뒤졌어요. 주담 통화도 지난주도 했고 오늘도 했습니다.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행간에 뉴스에서 보자면 삼다수의 판권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삼다수 2017년까지입니다. 판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전혀 문제 없고요. 2017년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매출 주로 올리는 게 뭡니까? 음료잖아요. 옥수수염차, 비타500, 삼다수 이런 것들인데 삼다수 여러분 제품 물 판매 중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비타 음료 중에서 비타500이 1위입니다. 그렇죠? 야, 여러분 이게 빠지는 이유조차 참 찾기 헤매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올라갈 거라고요. 자, 수급 볼까요? 광동제약은 이렇게 안 좋다고 떨어지는데 수급은 들어오고 있네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오늘은 왠지 다시 잡아주고 있고 전반적 수급 흐름 자체는 약간의 꼬임이 보이는 듯 하지만 들어오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방송상으로는 제가 매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손절가 터치했으니까 9,700원 매도 처리를 하는데 보유하고 계실 분들은 보유를 하시고 공개 방송에 들어오세요. 제가 그때 정확한 또 상승을 준다면 매수 타이밍까지 다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져가시지만 방송상으로는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또 관련주가 제 관심주가 없습니다. 코스피 정말 잘 가고 있죠? 네, 오늘 오전에 하나 이제 공개방송상에서 말씀을 여러 개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은 제가 없고요. 내일 상황 보고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50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553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